코페르니쿠스가 이분이 폴란드 출신인데 이분이 그 성직자예요. 부모가 이제 빨리 돌아가시고 외삼촌이 케어를 좀 해주는데 외삼촌도 성직자였고 자기도 이제 성직자. 뭐 교회 참의원 뭐 이제 이런 걸 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종교 행사 이렇게 관리해주고 뭐 재정 출납 이런 것도 보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그 성직 활동을 하면서 덕질을 했어요. 하늘 보는 덕질을 하셨어. 재주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아주 잘 알던 사람이에요. 주전원 제일 잘 그리던 사람 중에 하나. 천문 덕질하면서.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최고의 프톨레마이오스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밤하늘 연구하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옛날 아까 뭐 고대 그리스의 저기 이제 헬레니 시대 아리스타르코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간간히 예를 태양이 뭐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뭐 이제 이런 그런 아이디어들을 접하면서 그거를 이제 소논문 소논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게 1514년이에요. 그냥 지구하고 태양 위치만 바꾼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뭔가 간단해지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주전원의 개수가 좀 줄어들고 개념적으로 좀 편리해지는 게 개념적으로. 이게 밤하늘을 보면은 밤하늘에 이제 하룻밤새 그 천상에 보이는 별들이 전부 다 한 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 주위로. 지구를 제외한 전 우주가 도는 것보다 지구 혼자 도는 게 편하잖아. 일단.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리고 요거를 이제 책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낸 거는 1543년에 이제 천국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이제 총 6권인데, 이게 한 30년 걸려요. 30년.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냐면, 이제 보통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 뭐 성직자였고 해서 교회 압력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때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던 때예요. 그냥 이게 지금 뭐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바깥쪽으로 하면 이게 지금 교리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천체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수학적 모델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무슨 주변에 있는 다른 성직자, 뭐 다른 추기경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코페르니쿠스 너 아이디어 되게 재밌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어쨌든 당시에 아주 덕질을 잘하던 사람이니까 이 이제 천체 현상을 관측 결과를 잘 설명을 했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너 새로운 이론 그거 재밌는데 그거 오히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널리 알리면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종교적인 고려나 뭐 이런 거는 크게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었어요. 안 됐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코페르니쿠스 본인이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악플이 무서웠던 거야. 악플이. 태양이 우주의 가운데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면 자전하고 공전하면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아이 바보야 너 눈을 떠서 봐 저기 태양이 움직이지 지구가 어떻게 움직여 너무나 자명한 거잖아. 아침에 이제 눈 떠서 일어나 보면 지금도 우리가 사실 그게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껴져요? 모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사실 그게 그냥 태양이 움직이는 게 너무나 직관적으로 그게 더 당연해요. 지금도 그게 당연한데 이 시절에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네. 완전 개소리인 거지 그냥 그때 사람은. 그게 이제 무서웠던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그래서 막판에도 원고를 이제 그냥 안 내려고 했는데 독일의 이제 젊은 천문학자 레티쿠스라는 천문학자가 이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영감님 그 좋은 원고 혼자 그거 싸들고 무덤까지 갈 겁니까?
설득을 해요. 거의 협박하듯이 설득해가지고 거의 빼앗다시피 원고 들고 와가지고 출판해버립니다. 코페르쿠스가 마지못해 이제 원고를 내주죠. 그때는 막판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 나오고 얼마 안 돼 죽었어요. 같은 해 죽어요. 말년에 그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보면 이게 그 라틴어로 레볼루셔니부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레볼루션이 전체에서 레볼루션은 회전이죠. 회전 공전하는 게 공전인데 그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이 레볼루션의 어떤 그 정치 사회적 큰 변혁 이제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화된 면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 의미를 요거 나오기 전에 그런 사회 변혁 혁명이라는 뜻으로 전혀 안 쓰인 건 아닌데 가끔 쓰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이 임팩트가 워낙 커서 이후로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죠. 이 뒤로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우주의 헬리오센트리즘 태양이 한 거네요. 태양하고 지구 위치만 바꾼 거예요. 바꾼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전부 다 원이에요. 원. 그 코페르니쿠스가 한 거는 태양하고 지구 위치만 바꾼 겁니다. 여기서도 주전원이 필요해요. 원으로만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러면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보다도 훨씬 더 잘 설명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 뭐 아주 관측 결과가 굉장히 엄밀하게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아주 우월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측 결과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도 뭐 그냥 쓸만했어요. 근데 개념적으로 이제 수월하다는 거지 이거는. 정서적으로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만은 어쨌든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이렇게 지구와 태양의 위치만 이제 바꿔버린 거죠. 요 무렵에 그 수도사 중에 이제 조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미니쿠스도 왜 이분이 이제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고 무한 우주를 주장합니다. 우주가 무한하다. 이분은 이제 수도사였기 때문에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신이 전지전능한데 그 신의 피조물이 유한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요. 그리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런 얘기하고 다니까 저때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공격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1993년에. 그리고 1600년에 이제 화형당해요. 그래서 재판받고. 태양 중심설 관련해서 종교 재판받고 이제 처형당한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로마에 가면 캄포 데 피오리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광장에 가면은 조다노 브루노 동상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브루노는 그렇게 불타 죽고, 그 무렵에 이 관측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티코 브라이언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브루노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고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직후죠. 43년에 청구해전 관에 나오고 이제 죽고 나서 바로 다음 얼마 안 돼서 이제 태어난 티코 브라이언인데 덴마크 출신이고 뭐 젊을 때 결투하다가 이제 코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금속재 모조코를 붙이고 다녔다고 하고 그 왕이 후원을 잘해줬어요. 섬 하나 통째로 줍니다. 베엔섬에 섬 하나 통째로 줘가지고 거기 이제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그 섬 전체를 이렇게 천문대로 만들어요. 우라니부르크 하늘의 섬이라는 뜻의 우라니부르크라는 그냥 섬을 왕국처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GM 총선 GDP죠. GDP 5%를 할 정도로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지원. 근데 이 티코 브라이언은 맨눈으로 하늘을 관측한 최후의 세대예요. 맨눈으로. 요게 그러니까 16세기 말 티코 브라이언가 맨눈으로 하늘을 관측한 최후의 세대. 요 다음이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망원경이죠. 그래서 갈릴레오는 광학기기로 하늘을 본 최초의 세대예요. 그게 그렇게 딱 나눠집니다. 브라헤 바로 다음 갈릴레오. 맨눈으로 하늘을 본 마지막 사람. 인데 이 양반이 눈이 무시하게 좋았어요. 시력이. 어느 정도 좋았냐면은 1km 밖에서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력이 좋았대요. 시력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밤하늘을 보려면은 이제 뭐 눈도 좋아야겠지만 이렇게 뭐 각도를 재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방위 이런 걸 또 정해야 되니까 보조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잘 만들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라니보로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깔아놓고 그걸로 맨눈으로 밤하늘을 쫙 관측한 겁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쌓았어요.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수준 높은 엄청난 양질의 데이터를 그렇게 이제 축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후이 왕이 이제 지원을 중단해요. 지원을 중단해가지고 이제 옮겨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때까지 모아놓은 데이터가 또 빵빵하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할 사람을 찾다가 만난 게 이제 케플러, 이렇게 섭외한 사람이 1600년에 케플러, 요하네스 케플러가 독일 사람인데 얘가 산수를 좀 했어요. 산수. 브라헤가 관측한 사람인데 산수는 젬병이거든. 뭔가 자기가 관측한 게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하늘의 질서, 뭔가 하나님의 질서 이런 거를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가 분석할 필요 없고 그래서 동네 이제 수학 잘하는 산수 좀 잘하는 수변합니다. 그리고 걸린 게 이제 케플러예요. 케플러 왔는데 둘이 좀 안 맞아. 근데 사실은 궁합이 안 맞아요. 이제 브라헤가 또 약간 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얘를 부르긴 했는데 이놈이 내가 일생을 모아놓은 데이터 다 들고 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의심이 있었고 케플러 입장에서 아니 나를 데려다 쓴다 그래놓고는 데이터를 찔끔찔끔 주니까 아니 좀 쓸만한 중요한 데이터 왕창 줘야 내고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여기서 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좀 약간 이렇게 서로 궁합이 좀 안 맞았는데 1년 만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1년 만에. 그 이듬해 브라이가 그냥 죽어요. 죽어서 이제 케플러가 그 데이터를 다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그때 그 전에 이제 다른 조수들, 브라의 다른 조수들, 유족들하고 뭐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뭐 저작권 이런 분쟁도 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어쨌든 케플러가 하여튼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작합니다. 케플러가 그 독일에서 이제 태어났고 이 젊을 때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은 플라톤이 아까 그 티마이오스 설명했던 5가지 입체를 가지고 행성 궤도를 설명해요. 수성, 금성, 화목, 토 이렇게 5개.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짓이죠. 어이없는 짓인데 이때는 뭔가 이게 뭔가 이제 우주의 신의 섭리가 뭔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기획도 보면은 행성 궤도라는 어떤 그 자연의 관측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수학적 구조물을 대응시킨 거잖아요. 철저하게 플라톤을 따랐던 겁니다, 이거도. 그 엄청난 플라톤 바였어요, 케플러가. 플라톤주의자. 그래서 이런 일을 했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쨌든 산수를 좀 했던 거죠. 산수를 좀 했던 거라서 이제 그 브라헤하고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된 거고. 1601년에 데이터 넘겨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난 게 1609년이에요. 8년 걸렸어, 8년. 8년 걸려서 신천문학을 내면서 거기서 이제 케플러 행성법칙을 발표합니다. 행성법칙이 3개가 있는데 1번, 2번 2개 먼저 발표하고 이제 3번은 한 10년 있다가 발표해요. 그리고 1630년에 사망합니다. 케플러도 요때 지금으로 치면 SF 소설을 써요, 케플러가. 사람들이 뭐 달 가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엄마가 마녀로 나와요. 그 책 읽고 사람들이 케플러 엄마가 진짜 마녀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요, 자기 엄마를 실제로. 그 교회에서 잡아가가지고 마녀 재판합니다. 근데 다행히 살아나와요. 자기 엄마 죽일 뻔했어요.
자, 케플러 행성 3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교양 차원에서 좀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자, 모든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는 거고, 2번이 이제 같은 시간에 행성이 훑고지는 면적이 똑같다.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하죠. 유식한 말로. 세 번째가 공전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태양 중심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1번부터 보면 타원 궤도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1번은. 원은 뭐예요? 원은 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죠. 만약에 행성이 태양 주위의 원궤도면은 태양하고 행성의 거리가 항상 똑같아요. 근데 타원은 뭐냐면은 타원은 두 점에서 고정된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 수학적인 정의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점 두 개를 찍고 그걸 실로 연결해요. 이렇게. 그래서 실을 이렇게 펜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한 바퀴 돌리면 타원이 돼요. 그게 이제 고정된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게 타원인데 그 고정된 두 점을 타원의 초점이라고 해요. 케플러가 알아낸 게 태양이 타원이 초점 하나에 있고 행성이 그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태양하고 행성 사이의 거리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원하고. 그래서 태양에 가장 가까워질 때, 가장 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 일점, 원 일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법칙이고, 요거를 알아내는데 케플러가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이게 그 고통의 내용의 제목이 화성 전투예요. 이런 화성이 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화성 궤도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일단 4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자, 타원이긴 한데, 장축하고 단축의 비율이 지구는 99.98%. 화성은 조금 찌그러져 99.56%. 그러니까 거의 원이죠. 타원이지만 거의 원에 가까운데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쭉 맞춰보는데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절지 900장을 이제 채우는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뭐 문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적은 데는 한 200장, 많은 데는 뭐 1000몇백 장. 일일이 수작업을 한 거예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저때 뭐 계산기가 있던 때도 아니고. 그래서 세월이 오래 걸린 거예요.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거 나중에 이제 출판할 때도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또 좀 그 유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좀 뭐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도 좀 까먹고. 이게 이렇게 이제 오래 걸렸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원 궤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맞춰보니까 오차가 8분 각도 오차가 생겨요. 8분 각도. 그러면 그냥 이 정도 무시할 수도 있잖아. 8분이면 1분 각도가 1도 각도 60분의 1이니까 8분 각도면 뭐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브라이가 남긴 데이터 오차가 그 절반이었어요. 그럼 요렇게 되면 보통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케플러는 철저한 플라톤주의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천상의 전체 운동은 원운동이다. 당연히 이거는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냥 암묵적으로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해야 해서 원으로 맞춰봤는데 데이터가 안 맞아. 8분 오차가 났어. 그러면은 뭐라 생각했어요? 아, 이 영감탱이 관측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브라이하고 딱히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아, 이 영감탱이가 말년에 뭔가 좀 제대로 관측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케플러는 그거 자기를 의심했던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았던 스승의 데이터를 더 믿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원에서 타원으로 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린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 케플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신천문학 계산들이 지겹게 생각된다면 엄청난 시간 동안 70번 반복해서 계산했던 나를 생각이 나요. 2절지 900장에 걸쳐서.
과학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시행착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도 물론 지금은 많이 자동화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자연 현상에서 일반 법칙을 끄집어내려면은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케플러 법칙은 대표적인 귀납주의 성공 사례예요. 관측을 하고 사심 없이 자연현상 관측하고 거기서부터 사심과 편견 없이 일반 법칙을 끄집어낸다. 거기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사심이 없었냐. 내 신념을 버릴 정도로 내 신념을 버리고 나하고 사이도 안 좋았던 스승의 데이터를 더 믿을 정도로 사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반 법칙을 알아낸다라고 하는 게 귀납주의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면서 극히 드문 사례. 과학 역사는 귀납주의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귀납주의가 성공한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념은 이건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보통은 신념의 현실을 끼워 맞춥니다,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과학자들 데이터 이상한 거 나왔다. 실험 잘못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자기 신념을 쉽게 못 버립니다. 지금 이게 화성 궤도가 지금 이렇게 원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그래서 케플러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이 타원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네. 이 법칙이 이제 면적속 결정의 법칙인데, 요게 그 뭐냐면은, 자, 똑같은 시간에 이 행성이 훑고 지나가니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자, 이쪽은 거리가 가깝죠. 그러니까 이 반경이 짧습니다. 짧은데 넓이가, 여기 반경이 길고, 그 넓이가 같으려면은 이 각도가 커야 되죠. 그죠? 그럼 가까울 땐 빨리 돌아가야 돼요. 가까울 때 빨리 돌고 멀 때는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넓이가 같아요. 요게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요게 사실은 이제 1, 2법칙이 같은 1609년에 나왔는데 이 궤도를 연구를 할 때 사실 2법칙을 먼저 알았대요. 이거를 먼저 알고 그래서 가까울 때 멀 때가 이게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이게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얻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나중에 이제 뉴턴 역학, 아주 체계적으로 발달된 뉴턴 역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가군동량이라는 양이 보존돼서 그래요. 이게 회전하는 물체가 가지는 어떤 그 물리량인데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은 이거 이제 말로 설명하자면 이제 회전 반경 제곱에다가 이 돌아가는 각속도를 곱한 값이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짧으면 돌아가는 속도가 커져야 되고 이게 길면 돌아가는 속도가 짧아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대충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김연아 선수가 지문했습니다만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 이제 동작 중에 스핀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막 도는 거 있죠. 돌 때 처음에 어떻게 하니까 팔 벌리고 쫙 이렇게 돌아요. 계속 돌다가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죠. 위로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요. 이게 킥으로 추진력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빨리 돕니다.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팔을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팔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회전 반경이 커지죠. 축에서. 이런 회전 반경이 커져요. 이러면 회전 반경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회전 반경이 줄어들면 빨리 돌아요. 회전 반경이 커지면 천천히 돌고. 그래서 팔을 펴고 돌다가 팔을 이렇게 붙이면 밀착시키면 빨리 돕니다. 다른 추진력이 없더라도 뭐 공계장 이런 거 다 무시하더라도 그게 가군동량 보존이에요. 세 번째가 조화의 법칙인데 이게 케플러가 가장 애정했다는 법칙. 요게 이제 장반경 아까 얘기했던 세미 메이저 엑시스죠. 이게 축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 그거하고
공전 주기 이 사이에 뭔가 모순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케플러가. 그래서 이것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해봅니다. 수작업으로.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 에러. 자, 요거를, 자, 지구의 경우, 지구의 장반경, 그게 이제 평균 태양까지 거리죠. 그걸 1천문 단위라고 합니다. 아까 아리스타르 코스 할 때 나왔던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게 이제 장반경이고, 그걸 이제 1천문 단위라고 하죠. 1천문 단위. 1억 5천만 킬로미터, 1천문 단위고,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이죠, 1년. 그래서 지구의 경우에 장반경을 1천문 단위, 주기 1년. 지구를 일로 놨을 때 케플러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서 알게 된 거. 주기의 제곱하고 장반경 세제곱 사이에 뭔가 모순의 관계가 있다. 요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 지구의 경우에 이거 제곱 나누기 세제곱 하면 1 나누기니까 1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이제 다른 거 비교해 보면 수성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까지 거리가 지구 거리의 38.7%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전 주기가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석 달 대충 한 바퀴 도는데. 자, 금성은 이렇습니다. 뭐 72%, 뭐 61%. 화성이 한 1.5배 멀어요. 지구보다 1.5배 멀고. 그다음에 공전 주기가 1.9년, 2년이 조금 안 돼요. 그다음 목성이 이제 이렇고 토성이 이렇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뭔가 좀 감은 없죠, 그죠? 근데 이 값들은 제가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지금 뽑아낸 거예요. 요걸 가지고 제곱 나누기 세제곱을 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끊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결과죠. 이제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 가로축이 주기의 제곱, 세로축이 장반경의 세제곱이에요. 주기의 제곱, 장반경의 세제곱 찍어보면 이게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좋아요 법칙. 그러면 이걸 알면 뭐가 좋으냐? 새로운 행성 천체 하나 봤는데 저놈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뭘 하면 된다는 겁니까? 공전 주기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공전 주기를 관측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법칙입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뉴턴이 뭐 만류leg 법칙이나 이제 이런 모티브를 또 얻게 되죠. 일반 물리학 대학에서 중간고사 시험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그거예요. 케플러의 제3법칙, 원운동이라 가정하고 제3법칙으로부터 만류leg 법칙을 유도하라 이런 거. 타원이면 복잡해요. 타원은 지구 행성 거리가 계속 변하잖아요. 수학적으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거는. 근데 원이면 되게 간단해져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발견이고, 그래서 요거를 케플러가 아주 애정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요게 나온 게 1619년 정도, 17세기 이제 초반에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철저한 플라톤주의자였는데 이제 이 행성 궤도를 플라톤이 이제 설명하려고 요거를 이제 젊은 시절에 이런 짓을 했다 그랬죠. 자연의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수학적 구조물을 대응시키는 겁니다.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했던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좀 약간 어이가 없지만 20세기 과학자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자연의 대상이 있은 수학적 구조물을 대응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표준 모임이 너무나 성공적인 이론입니다. 이런 면에서 20세기, 21세기 과학자들도 플라톤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케플러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될 지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행성의 궤도 사이즈가 거기에 뭔가 우주의 근본 원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그거는 그냥 우연히, 역사적 우연이에요. 뉴턴 역할 관점에서 보면. 지구 태양이 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느냐? 우연히 그런 거예요. 뉴턴 역할에 따라 임해가서 다 가졌어요. 우연히 우리는 거기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여기에 자연의 깊은 근본 원리가 숨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은 이 기획이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었다는 게 케플러의 불행인 거고. 근데 이 논의가 사실은 이제 우주 전체로 확장이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우주에 살고 있느냐 거기까지 사실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기로 하고요. 케플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당신 다음으로 당신이 했던 생각을 해냈습니다. 케플러 법칙을 발견하고. 이게 과학자들의 로망이죠.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갈릴레오가 등장을 하는데 근대과학의 아버지. 옛날에 리라 왔을 때 리라화에 이제 등장했던